삼국지에서 문빈과 함께 남군에서 관우를 패퇴시킨 장수가 있으니 바로 악진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악진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참고로 악진도 꾸준히 요청이 있었습니다. 악진의 자는 문겸으로 양평군 위국현 출신입니다. 훗날 오자양장으로 명명되는 조조의 5대장들 중 가장 평가절하된 장수로 보이는데 사실상 군부 서열은 장료 등보다 앞섰던 인물입니다. 이 5대장들 중 가장 먼저 조조군에 합류하여 사실상 군부의 짬도 악진이 가장 앞섭니다. 물론 서열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임관한 우금한테 밀리긴 하죠. 왜 밀렸냐면 우금은 무리들을 데리고 합류했기 때문에 도백, 즉 백부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장료, 서왕, 장압은 항장 출신이기 때문에 군부의 짬이나 서열에서 이들보다 아래였습니다. 일찍이 조조를 따라 군영의 리가 되었다. 리로 끝나면 보통 행정직 문관인데요. 조조가 악진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병사를 징집해 오도록 하였다. 악진이 키와 몸이 작았으나 용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악진이 체구가자가 장군감이 아니라서 문관을 시키고 고향으로 돌려보냈다는 말도 안 되는 관점이 있는데 이건 당시 관습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첫째로 장수로 이름을 떨치는 자들이 초기에 문관으로 인간한 사례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는 군주의 거병 또는 부임 직무 초기에 행정적인 분야의 지원이 어려워서 그중 글 꽤나 읽고 똑똑이들한테 행정 업무를 맡겨요.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여포입니다. 정원이 여포를 주부를 시켜요. 여포의 경우는 똑똑이라기보다 아마 병주 특성상 공부하기 힘든 곳이죠. 이민족 접경이라. 그중 그나마 글을 읽을 줄 아는 여포에게 주부를 맡겼을 것이다. 그 외 공손찬, 태사자, 등에 등등 커리어 문관 스타트 사례가 많습니다. 악진이 쓸모없어 고향으로 돌려보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시 근거지 병사 징집이 한계에 달하면 장수들을 타지로 보내서 징집해오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장료의 예인데요. 하진이 십상시랑 한판 붙으려고 같이 세력을 규합하죠. 정원에게도 지원을 요청하니 정원은 장료를 낙양으로 파견합니다. 이에 하진이 장료한테 너 하북 가서 병사 좀 모아와라. 장료가 하북에서 병사 1000을 징집해서 돌아오니 하진은 이미 날아갔고 정원도 없고 동탁이 짝 먹고 있었죠. 그래서 오갈 데 없어진 장료가 동탁한테 귀순하였다. 고향으로 가서 병사 징집을 해오라 한 건 오히려 중임을 준 겁니다. 그리고 체구나 개인적 무력은 예나 지금이나 지휘관의 중요한 소양이 아니에요. 다굴 앞에 장사 없습니다. 여포도 원소의 장사 30명을 못 이겨서 내뺐었고 가끔 개인의 용맹으로 진두지휘하는 장군형이 있긴 한데 바로 하우연이죠. 그조차도 조조가 뭐라 했냐면 무릇 대장이라 하면 몸을 사려야 된다. 너 그러다 골로 간다 잔소리를 했는데 하우연은 진짜 직접 몸 대놓고 싸우다 골로 갔죠. 관우가 알량을 쉽게 뵐 수 있었던 것도 순욱이 알량을 평하기를 필부의 무용을 지녔을 뿐이다. 무력이 높고 장군감인데 지휘관으로서는 별로라는 뜻입니다. 이건 하우연처럼 몸을 아끼지 않는 지휘관이었다는 뜻인데 대장의 진영을 후방이나 중앙에 배치하지 않고 관우가 언덕에서 봤을 때 훤히 보일 정도로 전망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기병술로 대장의 군영을 속결 기습하여 알량을 뵐 수 있었던 겁니다. 악진이 장군감이 아니었다는 관점은 아마 코에이 삼국지의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당대 몇 번 있지도 않았던 일기토가 게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컨텐츠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체구가 왜소했다는 기록도 방점이 작았지만 용맹했다에 있는 것이니 작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용맹을 설명하기 위한 오구예요. 여포가 연주를 빈집털이하자 항상 가장 먼저 출진하여 여포에 호응한 장수들을 뵈니 이 공으로 일찌감치 광창정우에 봉해집니다. 이때가 장압이나 장료는 조조군의 임관도 하기 전이죠. 악진이 저평가된 이유는 말 그대로 일생이 재미없어서 그렇습니다. 기록을 봐도 재미있는 일화는 없고 무미건조한 전공들만 주르륵 나열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전공들로만 기록이 거의 다 채워져 있어요. 여포 토벌전에서 여포를 포위하여 그 수화를 배웠으며 패국 및 사견 일대에서 공을 세워 교위가 되었다. 관도 대전에서는 황하를 도하여 획가연 등 2개 현을 확보하고 조조가 오소를 습격할 때 선봉이 되어 순우경을 배웠다. 원단 및 원상을 토벌할 때 역시 그들의 대장을 베고 행, 유격장군이 되었다. 업이 평정되자 남피의 원상을 칠 때도 성을 올라 동문을 확보하여 공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아간에서 황건적을 격파하였다. 여담입니다만 야간은 도금에 따라 나간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창천 온라인이라는 게임에서 오나라 제1군단장을 할 때 이 아간이 사실 위치상 고증은 좀 말이 안 됩니다만 합의와 북해의 전장이었나 그래요.
위나라 상대로 밀고 올라갈 때 여기서 일주일 정도를 막혔거든요. 지형이 뭐 같아서. 아재들 소집해서 토크원으로 날마다 하루 종일 전장 분석하고 결국 뚫어내긴 했는데 개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잊을 수 없는 지명입니다. 이러한 전공을 세워 조조가 헌제에게 표를 올려 악진을 절충장군에 봉합니다. 토구교위 행유격에서 바로 절충자포로 승진한 거죠. 이때 전공 있는 자들 중 우금과 장료가 같이 이름을 올렸다. 이 조서 내용은 그들이 지칠 줄 모르고 싸워 어떠한 실책도 없으니 마땅히 포상하여야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한나라 고신의 후예이면서 원소의 사촌이자 패잔 세력 중 한 명인 고간이 상당 인근에서 득세하는데 악진이 고간을 쳐 그 기세를 꺾고 이에 조조가 직접 군을 끌고 오니 토벌되었다. 이제 이 영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 대망의 청리 대치 문제인데, 이건 기록이 부실하고 그 중국의 역대 사가들도 그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저의 의견 역시 그저 사견에 불과하다는 전제하에 컨텐츠를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형주가 조조군에 귀속되기 전에 그 지도에서는 잘려서 안 보이는데 이거 도시 하나 때문에 지도를 축소시키기 좀 그래서 화살표로 떼우겠습니다. 악진은 조조의 명을 받들어 하남 땅 양책에 주둔합니다. 이후 양양에 주둔하다가 출병하여 관우와 유비를 격퇴하였다. 이때는 이미 조조가 적벽에서 패하고 퇴각한, 즉 남군에서 주유와 조인이 싸울 때라고 봅니다. 다만 악진과 문빙이 관우를 패퇴시켰을 때가 이때냐, 아니면 선주전에 나오는 기록대로 즉 조조의 유수친정 직전이냐, 저는 이통전, 문빙전, 그 악진전을 종합해 봤을 때 조인이 강릉에 포위되었을 때라 봅니다. 서사를 되짚어보면 주유와 유비가 강릉을 포위하고 관우로 하여금 북쪽의 퇴강로를 끊게 하였다. 여기에 악진, 문빙, 이통 등이 조인을 구원하러 가는 거고요. 일단 청리와 심구는 같은 지명이냐 아니냐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같은 지명이 아니더라도 형세상 비슷한 곳일 거라 봐요. 문빙이 심구에서 관우를 패퇴시키고 이 공으로 나중에 승진하고 자기도 진봉됩니다. 악진과 함께 심구에서 관우를 토벌하여 토역장군 및 연수정으로 진봉해졌다. 관우는 형성으로 물러난 후 녹각을 만들고 대치하는데, 문빙은 관우의 후미를 노려 한진의 치중대를 털고 이통과 함께 형성의 관우를 협공하여 배를 불태웠다. 여기 이통이 왜 끼냐면 관우를 공격하고 조인을 구원하였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또 관우 패퇴 시점이 남군 공방전 때라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데, 이통의 몰년이 209년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주전의 청리 언급 212년에는 이통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파생되는 또 한 가지 근거가, 이통전을 보면 조인을 구원하는 이 과정에서 이통의 무용이 다른 장수들보다 뛰어났다. 이건 관우를 치고 포위망을 뚫는데 다른 장수들도 참전했다는 것이고 바로 문빙과 악진을 뜻하는 거겠죠. 동시에 악진은 뭐라느냐, 유비 소속 임저현장, 두보와 정량현장, 양대를 토벌하였다. 이통이 용맹하게 포위망으로 개돌치니 포위가 풀려 조인이 퇴각할 수 있었다. 그럼 관우 패퇴 212년 얘기는 왜 나오느냐, 일단 청대 학자죠. 노필은 관우가 패퇴한 때가 이때라고 봤습니다. 참고로 노필은 삼국지 지폐를 쓴 그 사람인데 212년도 근거가 있긴 있어요. 유비가 유장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장로보다 큰 근심거리가 있다. 지금 관우가 청리에서 악진과 대치하고 있는데 당장 구원하지 않으면 악진이 대승할 것이고 다음 목표는 익주가 될 것이다. 병사와 물자들 좀 빌려달라. 여기에 유장이 요구량의 절반만 지원하니 유비가 대노하여 익주를 칠 결심을 하였다. 유비가 물자를 요구한 게 처음부터 익주를 치려는 쇼였다는 관점이 우세하긴 한데 최소한 고민은 했을 겁니다. 당시 조조의 유수구 출병이 심지어 적벽대와 같이 조조의 친정이었어요. 그런데 익주에서 장송이 처형되고 사이가 틀어지자 유비는 이거 익주 도모를 더 미룰 수 없다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때 그럼 관우와 악진이 한판 붙었느냐? 대치라고 봅니다. 왜냐면 악진은 딱 이 시기에 손우정벌에 차출돼요. 일단 양번에 조인이 있고 강하에 문빙이 있으니 악진 너 여기로 와서 싸워라. 이 청리 일대에는 성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제대로 된 성은 아닌 게 관우가 일전에 이 일대에서 목책을 세웠다고 했죠. 전투 발발 시 요충지 전장 정도라 악진을 여기서 빼는 것도 말이 됩니다. 당시 유비가 입촉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유수에서 손우를 대파하고 무너뜨리면
유비는 자연스럽게 괴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비도 고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관우를 대파한 게 이 청리에서 대치할 때 아니냐 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악진이 이 유수구 전투 때 합류해서 가절을 받아요. 일반적인 승진이나 진봉보다 이 절이 더 큰 의미를 지니거든요. 그래서 이때 오정벌에 합류하기 전 관우를 패퇴시킨 공으로 받은 거 아니냐. 일단 악진이 이때 관우를 패퇴시켰다면 관우가 후일 양본의 조인을 바로 친다는 게 설명이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이때 악진이 받은 가절의 의미는 시기에 따라 다른 해석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손오정벌에 출병하여 가절을 받았다. 이 구절은 조조가 유수에서 퇴각하면서 합비에 악진과 장료 그리고 이전을 남깁니다. 악진이 공도 많고 군분의 서열도 상급이니 합비에 통제권을 준 거예요. 거기다 악진, 이전, 장료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았다. 가절을 지닌 지휘관은 전시에 부하를 처형하고 후보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절이 없으면 악진이 이들을 통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걸 조조가 알고 있었다. 송권이 10만을 끌고 합비를 치니 바로 료라이, 장료의 활약, 그 전투인데요. 조조가 교지를 내리니 낙장군은 성을 지키고 장장군과 이장군은 요격하라. 장료가 이걸 기습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당장 기습하자. 이에 사이가 안 좋았던 악진이 꿍에 있었다. 장료가 병사를 안 주면 나 혼자라도 가겠다. 보다 못한 이전이 사사로운 감정을 내세울 때냐. 악진이 이에 정신 차리고 병사를 내어주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이 합비 전투에 대해서는 과거 장료편에서 자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여러 공을 세운 악진은 이전 시급에 500을 더해 총 1200호를 받았고 우장군에 봉해졌다. 악진은 합비에서의 대승 3년 후 사망하는데 시호를 위후라 하였다. 위험이 있다는 선시인데요. 이것을 봐도 당대 우금과 같이 군분의 그 위상을 잘 알 수 있죠. 물론 우금은 모종의 사건으로 악진 사망 후 곧 나락갑니다. 참고로 묻기에는 관우가 양번으로 진출했을 때 악진이 서왕과 함께 구원을 갔다고 하는데 이때는 이미 악진이 사망했을 때이므로 오류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악진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